스웨덴이 복지천국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여성이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응급실에서 소리쳤던 그 여성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딸 아스트리드는 소미수가였습니다. 몸무게가 겨우 670g에 불과했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귀한 선천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자가면역 질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회학 교수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스웨덴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무상 의료 시스템, 완벽한 육아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스웨덴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 시스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그날, 저는 새벽 3시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고 피부에는 이상한 발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제 딸을 당장 봐주세요. 저는 접수 데스크에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앞에 7명이 더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제 아이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순서대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료 의료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걸린 시간을 말입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아스트리드를 겨우 5분 정도 진찰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언제요? 다음 달 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이라고요? 제 딸이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데 한 달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웨덴이 복지천국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응급실에서 소리쳤던 그 말이 바로 이때 나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스웨덴 사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금기시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올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때요? 올레,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유층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무료 의료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끝없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기회가 너무 늦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아름다운 야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도시 속에서 제 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스톡홀름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저는 사회학 박사과정을, 올해는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던 그가 어려운 스웨덴어, 논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의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스웨덴어가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념과 스웨덴의 개방적인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이 있는 사고방식과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에 끌렸습니다. 에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올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특별해요. 당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올레는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스웨덴으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1년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연구의 매력을 느끼며 박사과정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스웨덴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지만 지금은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스웨덴까지 오셔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올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혼례와 스웨덴의 자유로운 결혼식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했죠. 결국 스톡홀름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국제적이겠네요. 한국어도 배우고 스웨덴어도 배우고 신혼 시절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올레도 스웨덴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공학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스웨덴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아, 그리고 된장국도. 올레가 퇴근 후 말하면 저는 어설프게나마 한국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결혼 3년 후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올레는 제 배에 손을 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이름도 지어야겠어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올레는 벌써부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스웨덴의 출산 지원 시스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모두 무료였고 출산휴가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복받고 태어나는구나. 스웨덴 복지도 받고 한국의 정도 받고 저는 매일 밤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째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조산 징후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여보. 스웨덴 의료 시스템을 믿어봐요. 올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스트리드는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희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아스트리드, 별이라는 뜻이죠. 우리 별이 될 거예요. 올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이름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별이라고 부를게요. 한국에서는 별이, 스웨덴에서는 아스트리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나날들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올레는 한국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세요. 아이가 꼭 건강해질 거라고 하시면서요. 올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집에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영상통화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올레가 조심스럽게 아스트리드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올레는 퇴근 후마다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저는 스웨덴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별이는 두 나라 언어를 다 들으면서 자라는구나.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경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원인 모를 발진이 생겼고 계속 긁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증상에 어떤 치료를 하나요? 저는 올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한방 치료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레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스웨덴의 무료 의료 시스템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떨까요? 올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점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이상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레의 조국,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저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저는 카롤린스카 병원 신경과 접수 데스크 앞에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문의 진료 예약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 대기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접수 직원의 기계적인 대답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요? 제 딸이 지금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는데도요?
저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 아스트리드가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도 힘이 없어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했던 의사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올레가 직장에서 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또 기다리래요. 3개월을.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올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개월 동안 별이가 이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때 올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올레가 가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가자는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연락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일에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 더구나 소아과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전문의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웨덴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잘 모르는데 언어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다른 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3개월씩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올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제 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축 늘어져 보였습니다. 작은 손을 만져보니 반응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우유를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해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해 보였고 체온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저는 다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경과를 지켜보시죠. 응급실 의사는 간단한 해열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경과를 지켜본다고요? 제 아이가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해요. 그 전문의를 언제 만날 수 있냐고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스웨덴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회적 관습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바, 진짜로 한국을 고려해봐요. 별이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스웨덴을 떠난다는 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직, 친구들, 익숙한 환경,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별이 치료에 필요한 병원도 미리 알아보시겠다고 하고요. 올레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당일 진료는 기본이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며 전문의 진료도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저는 올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팠던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래요.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돈은 내야 하지만 스웨덴처럼 몇 달씩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스트리드가 또다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또다시 경과를 지켜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레, 한국으로 가요.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올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항공편, 보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시겠대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미리 연락해 두셨다고 하세요. 올레가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아스트리드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스톡홀름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별아, 우리 새로운 곳에서 건강해지자. 아빠 고향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자.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자체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바, 저기 부모님이 계세요. 올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습니다. 에바야, 고생 많았구나. 우리 손녀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아스트리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셨습니다. 아스트리드는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시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 가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레를 통해 통역을 들으니 이미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연락을 해두셨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요? 예약 없이도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응급환자는 바로 봐준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돌아가는 나라야. 올레가 설명해줬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시댁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고 깨끗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바닥에서 열이 나와서 항상 따뜻해요. 올레가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하네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대보며 감탄했습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바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아기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스트리드를 위한 침대와 각종 용품들이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마음씨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스트리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마다 불안에 떨며 지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에바도 기운 내야지. 시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시리얼로 때우던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하니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병원 가자. 시아버지께서 차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 일찍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소아과 응급실이에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신생아 때부터 계속 아파서 왔어요. 올레가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1차 진료를 해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즉시 아스트리드를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자세한 문진이 시작되었습니다. 15분 후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올레가 스웨덴에서의 모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초미수가 출산, 피부질환, 시각장애, 그리고 최근의 마비 증상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아스트리드를 꼼꼼히 진찰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중요해요. 뇌파 검사, 척수액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모두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각각의 검사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시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스웨덴 민간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검사 후에 알려드릴게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빨랐습니다. 의료진들도 아스트리드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릴게요. 간호사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상한 대로 길랑발의 증후군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혈장 분리술과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한 호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올레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입원은 2주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 몇 달을 기다려도 받을 수 없었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어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올레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스웨덴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녁으로 사골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에바도 많이 먹어.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스트리드가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빠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의 온정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놀라운 전문성을 목격했습니다. 김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아스트리드를 위해 최첨단 치료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으로 정확한 병변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아스트리드의 신경계 영상이 나타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초신경에 염증 반응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추신경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어요. 지금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혈장 분리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작은 몸에서 혈액을 뽑아내어 유해한 항체를 제거하고 다시 몸에 넣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의료진들의 숙련된 손길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한국에서 많이 발전된 기술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간호사가 자랑스럽게 말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료비였습니다. 첫 주 치료비 계산서를 받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는 올레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스웨덴 민간병원이라면 이 금액의 10배는 나왔을 거예요. 올레도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들은 마치 가족을 돌보듯이 아스트리드를 챙겨줬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은 기분이 어때? 간호사들이 아스트리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3일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제 손가락을 꼭 잡는 힘이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어머, 별이가 손가락을 움직이네.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김 교수님이 진찰을 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예상보다 빠른 반응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마비 증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팔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보세요. 별이가 팔을 움직여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올레를 불렀습니다. 올레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스웨덴에서라면 아직도 진단조차 받지 못했을 텐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의료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스트리드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산정특례가 뭔가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거의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레가 번역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저희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주다니요. 스웨덴의 무료 의료는 기다림만 길었는데 한국의 지원은 실질적이고 빨랐습니다. 치료 2주째, 아스트리드에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력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신경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완전 회복은 어렵겠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스트리드를 돌봐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이유식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빨리 건강해져야지. 시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스트리드가 그 이유식을 잘 받아먹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먹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여기서는 식욕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몸에 맞나 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료진들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리드의 전반적인 발달까지 고려해줬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근력 강화 운동을 가르쳐줬고 언어치료사는 발달 촉진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자극을 주면 정상 발달이 가능해요. 재활의학과 의사의 말에 저는 더욱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아스트리드는 거의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급성기 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재활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해요. 퇴원 당일 저는 김 교수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별 말씀을요. 우리 별이가 워낙 씩씩해서 빨리 나은 거예요. 김 교수님도 아스트리드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스웨덴에서라면 아직도 진단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3주 만에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스트리드의 회복 속도는 날마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재활병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며 아스트리드를 안아주셨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전문 재활병원이 있다는 것도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이었습니다. 첫 재활치료 날, 저는 한국의 재활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전문 치료사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처럼 어린 아이들은 회복력이 뛰어나요. 꾸준히 치료받으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박 치료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트리드가 울기도 했지만 치료사님들의 재미있는 놀이 방식 덕분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공놀이를 하면서 근력을 기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균형 감각을 익혔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잘해요? 치료사님도 아스트리드의 빠른 적응에 놀라워했습니다. 2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스트리드가 혼자서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눕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등을 곧게 펴고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별이가 혼자 앉아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올레를 불렀습니다. 올레도 달려와서 아스트리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는데 시아버지께서도 손자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우리 별이 참 용감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한국에서는 재활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침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소아침은 따로 있어요. 무통침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아요.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스트리드는 침 치료를 받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 후에는 더 편안해 보였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한방과 양방을 함께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잘 조화된 나라예요. 특히 소아과 영역에서는 효과가 뛰어나죠. 한의사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비 걱정도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승인이 나면서 대부분의 치료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치료비가 이게 전부예요? 저는 계산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네. 정부 지원이 나와서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원무과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무료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지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올레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스트리드가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앞으로 밀면서 움직이더니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별아, 엄마한테 와봐. 저는 손을 내밀며 아스트리드를 불렀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웃으면서 제게로 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영영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광경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전통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별이 몸에 좋은 거야.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거, 미역국,
전복죽, 삼계탕. 한국의 보양식들이 아스트리드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인데. 시어머니께서 뿌듯해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잡고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파나 테이블을 잡고 일어서서 몇 초씩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너무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김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경과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조기 치료 덕분이죠. 김 교수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력도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아스트리드가 이제는 장난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아스트리드가 저를 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별이가 엄마라고 했어요. 저는 기쁨에 벅차서 올레를 안았습니다. 반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소파를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놓더니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별아, 잘했어. 저는 아스트리드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올레, 그리고 저 모두가 기적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평생 볼 수 없었을 광경이네요. 올레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진단조차 받지 못했을 아이가 한국에서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아이가 다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현실이 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걸을 수 있게 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란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치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올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8개월을 지내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무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는 환자들을 무한정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복지일까요? 에바, 우리가 한국에 정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올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해요. 적어도 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24시간 응급실, 당일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 시스템, 최첨단 장비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의료진들의 마음씨까지. 별이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 자체가 좋아졌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에바가 가족이 되어서 기뻐. 별이도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됐잖아.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스트리드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국인에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재활치료와 한방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스웨덴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완벽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통합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를 돌봐드릴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별도의 시설로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 안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스웨덴보다 오히려 더 세심하고 실용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올레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고 연봉도 스웨덴에서보다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더 배려해주죠. 올레의 한국인 동료가 설명해줬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아스트리드의 병원 치료 때문에 조퇴를 해야 할 때마다 회사에서 흔쾌히 허락해줬고 오히려 가족을 챙기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제도적으로는 가족 친화적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진짜 하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올레에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도 한국 정착을 결심하게 만든 큰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스트리드를 돌봐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바야,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스웨덴 딸. 시어머니께서 농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의 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적용해 주었고 아스트리드에게 맞는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죠. 김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리드가 받은 치료법들 중 일부는 아직 스웨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최신 기술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들이었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어요? 다시 몇 달씩 기다리면서 치료받으라고 할 건가요? 올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경험한 후에는 스웨덴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복지란 단순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실용적이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아스트리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별이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어요. 아스트리드가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와 스웨덴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우리 별이가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됐네.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스트리드는 김치도 잘 먹고 한국 동요도 부르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저와 올레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올레에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스웨덴에 있었다면 별이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올레의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온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년 후 저희는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스트리드의 방에는 한국과 스웨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사랑하지만 이제 한국이 진짜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별아, 엄마가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들려줄까? 저는 아스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라 이야기 좋아해요. 아스트리드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스웨덴이라는 추운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는 눈이 많이 와. 하지만 별이가 아팠을 때 한국에 와서 건강해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이 집이야. 그럼 저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스트리드가 궁금해했습니다. 둘 다야. 별이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니까.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스트리드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놀라워하십니다. 이제 1년에 한 번만 검진받으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김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스트리드가 유치원에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웨덴에 있었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신화는 무너졌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자라날 아스트리드의 미래,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지란 무엇인지,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지금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